75세 이전까지는 사실은 노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한 요즘 어른이라는 것은 자녀를 투자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를 공론화시켰던 최초의 세대. 전통적인 방식의 노년의 갈등이나 악재들을 어쩌면 굉장히 좀 호재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할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인의 어떤 빈곤, 또 소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할지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 문제를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한국 사회에 투영하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해결 경로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나 실험들이 뭐가 있을까를 학생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면 고령 사회인가요? 초고령 사회인가요?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7%가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2배가 되는 시점, 14%가 되면 이제는 고령 사회입니다. 화가 끝난 거죠. 20% 정도가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전체 인구에서 20%다. 결국 이제 5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인데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데 이게 초고령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기준이 두세 대 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평균 수명도 짧고 기본적으로 65세까지 잘 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세팅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은 2024년이죠. 12월 시점으로 20%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초고령 이슈는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20%가 갖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지 못해요. 이게 사실 통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20%라는 거는 경제의 구조의 활력이 체질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이제 신호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203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 4, 5년 후에 이 닿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요 추계가 발표되고 나서 2년 만에 이미 우리는 달성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척 빨리 되고 있다는 거고요. 현행 기준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30%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는 국가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일본하고 이탈리아 정도가 있는데 아마도 한국이 한 5년 정도가 아마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되면은 20%에 30% 금방 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쯤 되면 우리가 좀 늙은 사회구나 라는 걸 체감할 수도 있겠다. 체감하기 전에 사실은 문제를 사전에 읽고 발굴하고 풀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겠다라는 표현이 듭니다.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 어떤 기준점 자체가 과거의 기준이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적절한 퍼센테이지는 한 몇 프로가 초고령이고 고령이라고 보세요? 일단 많은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시대 변화의 변수들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신축적이고 유기적으로 특정한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일단 근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근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돼요. 제도적으로 60, 65세가 되면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나는 이제 뭐 고령이야 혹은 노년이야 혹은 이제 은퇴야 노후야 이제 이런 기계적인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거기에는 반대를 하고요. 왜냐하면 불과 두세 개 전에 만든 이 개념이 지금 현재 2026년 한국에 적용이 될 것이냐 뭐 전혀 그럴 리가 없고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한 75세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 한 10년은 최소 높여야 된다. 75세 이전까지는 사실은 노인이 아닌 거예요. 희망 가지세요, 희망. 이러면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사실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75세 이전은 너무나 건강하시고요. 맞습니다. 너무나 마인드도 뭐 밝으시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그 부양이나 복지의 대상으로만 과거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가뜩이나 재정도 없는데 이 숫자적으로 넘었으니까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 아까 제가 어떤 그래프를 봤는데 우리나라 1960년이랑 지금 현재 2026년 한 60년 전이죠. 그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확 바뀌는 게 흔한 사례인가요? 우리가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이런 진분수 형태가 가장 좋아요. 사실 한국에 지금까지 오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거는 이 인구 구조예요. 15세부터 64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면 상단에 있는 사람은 적고 들어가는 15세는 끊임없이 많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국 특유의 단순 노동 집약이 아니고 한국은 이상하게 이걸 다 우수 인재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공교육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네. 사교육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전적으로 가계 비용으로 전가된 방식으로 네. 우수 인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능들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열심히 이제 세금을 내게 되겠죠. 네. 소득이 있으면. 대표적인 상징이 우리 국민연금 네. 잔액 보시면 되죠. 이걸 토대로 해서 사회 자본을 일으키면서 지금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실은 국가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점의 모델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아마 일본이나 한국 정도 수준밖에 없는 거죠. 구존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사람으로만 이렇게 짧게 압축적인 고성장을 만드는 국가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는 거죠.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소위 사회 유지를 위해 가지고 바통을 연결해서 취업을 하고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생애 이벤트를 거쳐가야 될 친구들이 사실은 취업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과정을 못 찾아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위에 올라가신 분들, 나 이제 복지 챙겨주세요. 나 현역도 많이 냈으니까 하는 이분들이 이제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이 쓰나미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구수로 얘기하면 지금 막 태어나신 친구들 20만 대거든요. 지금 최근에 출산율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24~25만 대예요. 연간 24~25만인데 지금 받아가시는 분들, 제 1차 베이비 부모 55년부터 63년 구간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평균이 80만이에요. 한중간에 있긴 58년 개띠들은 이미 65세 진입을 끝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원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숫자가 더 많은 친구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라인의 그 생산 가능 인구의 끝트물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건 제 2차 베이비 부모라고 네. 표현합니다. 이분들의 숫자는 연간 100만이에요. 오, 더 많네요. 더 많아요. 아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그래도 돈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근데 이분들이 기계적으로 60세 기준 65세가 되면 위로 올라가서 원치 않아도 돈을 네. 주세요 하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 친구들 돈 내야 될 친구들. 지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막 사회에 진입하는 친구들이 2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세대들인데 네. 가뜩이나 저성장이고 지금 소득도 낮은 상황인데 숫자도 작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보험료 도대체 몇 명분을 모아야 이 100만 세대의 한 명한테 돈을 주겠냐라는 구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사회체제를 빨리 이런 구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조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말로만 들어도 좀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관련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까지는 미뤄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특이점이 한참 지난 상황이 돼서 어떤 시기든지 해야 되는데 상징적인 이슈를 하나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네. 드리면 58년 개띠가 아까 이제 80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 이제 수급 연령에 들어갔고요. 근데 진짜 숫자가 많은 건 70년 개띠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띠가 문제네요. 개띠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70년 개띠가 연령대가 어떠냐 하면 50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기계적으로 만약에 수정이 되지 않으면 5년 후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로서 최우선 이슈는 이 70년 개띠의 소위 60세 진입 그리고 65세 진입의 이슈를 사전적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바꿔줄 수 있는가가 사실은 커요. 왜냐하면 70년 개띠부터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후의 세대들은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약간의 그 제도 수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단면의 최대 과제가 바로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이슈, 정년의 재구성 이슈예요. 근데 60세에 근로 현장에서 퇴장하면 뭐 처음에는 한 6개월은 나 이제 여유롭게 살래, 과거의 나를 찾아갈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시간 문제죠. 그렇죠. 며칠 지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계속 지나게 되면 이게 사회 활력이 아니라 사회 부담이 돼버려요. 결국 정리하면 60, 65세 기준만 위로 좀 올려버릴 수만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들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사회의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대상자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 구조는 어마무시한 악재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들이 조금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들인데 왜 이 두 세대 전에 만든 기준 가지고 60세에 나가세요, 65세 됐으니까 돈 받으세요 하는 이 경직적인 체제를 적용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미 사회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 단위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60, 65세와 관련돼 있는 그 상향의 조정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좀 재밌는 현상은 저번에 저희가 이제 커리어 관련해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든가 굉장히 이런 게 빨리 일어나고 있고 정년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60세라는 정년보다 훨씬 더 짧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교수님이 볼 때 20대부터 40대까지 뭔가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일단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만 정리를 해드리면 그 일의 재구성을 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막 번지는 이슈가 뭐냐면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이미 시대 흐름은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기업을 포함한 과거의 제도나 기준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린 정년 연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희퇴라 그러잖아요. 희망퇴직이 얼마나 네. 많습니까? 사실 50대 초 정도가 되면 뭐 어떤 식이든지 압력을 맞습니다. 받고 뭐 네. 나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정년 연장을 한다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해서 사실은 좀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슈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일은 과거에 만든 방식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한국처럼 기업 복지가 강했던 국가에서는 첫 진입할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사실 상해 전체에 걸쳐 있어서 복지의 구매가 필요 없는 사회거든요. 압축 고성장을 만들어냈던 과거에는 유효했어요.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기업도 없고요. 그런 일자리도 없고요. 기업도 내 미래를 챙겨주지 않고요. 네. 결국 내 미래를 챙기는 건 나일 수밖에 없고 또 일이 내 미래를 또 전부 다 책임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 층위를 다양한 방식에 맞게끔 좀 재구조화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와,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인구 구조라는 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앞으로 정말 많이 좀 깨부숴야 되는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또 되게 중요한 얘기를 다뤘는데 조금 방향을 바꿔볼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빈곤 이슈가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일단 교수님이 볼 때 노인 빈곤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은 사실은 노후빈곤이 대표적으로 나쁜 국가, 악화된 국가 중에 하나예요. 흔히 이제 상대빈곤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네. 씁니다만 줄 쭉 세웠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빈곤하냐라고 하면 한국은 지금 많이 좋아져서 40%대거든요. 반 정도가 그럼요. 결국 둘 중에 한 명이 그 빈곤이라는 상태인 거죠. 자, 문제는 그 통계가 누구한테 나왔냐면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의 통계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베이비 부머의 선배 세대들이죠. 네, 네.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진입을 했으니 노후빈곤이라는 단어가 뭐 타당합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이른바 이제 그 후배 세대들은 사실은 약간 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 아마 상대 빈곤율도 50%에서 지금 40%까지 떨어졌고 아마 이제 이게 계속되면 30%까지 갈 네. 거고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아마 노빈곤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네.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숫자예요. 그럼 선진국들도 이만큼이 가야 되는데 또 이만큼 아니거든요. 네. 그럼 뭐가 문제야라는 건데 이게 한국의 독특한 또 인구 구조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분화가 잘 안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20살, 뭐 혹은 이제 대학 교육까지 간다 하더라도 20대 중반이 되면 1차 가족에서 2차 가족으로 분화하죠. 그렇죠. 결국 부모의 역할은 뭐 자녀들의 그 분가 독립이 사실은 가장 큰 미션이잖아요. 그러고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가족을 결성했기 때문에 그들 흐름에 맞게끔 자녀 세대를 기르고 또 자녀 세대가 또 분화하는 방식의 이제 인류가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분화가 잘 안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된 이유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결국 돈이거든요. 40대, 50대 정도의 그 생애 임금이 클라이막스에 있는 부모 세대가 네. 소득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나뉘죠? 라고 질문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지요? 아하, 그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일단 맞벌이가 아니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뭐 이런저런 거 비용 빠지는 거 생각하면 거의 뭐 남는 게 많이 없습니다. 노후 준비 안 하세요? 노후 준비는 이제 개인연금 한 2개 정도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연금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노후 빈곤의 그러니까. 원인이에요. 안 되는데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네, 드리는 게 네. 뭐냐면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 교육은요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늘리면 늘리는 거지.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 얘기인 그렇더라고요. 즉슨 네.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쟁여둬야 될 돈의 상당 부분을 자녀를 우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투자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키워서 이 친구들이 완전하게 분가 독립을 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끝나고, 그죠? 굉장히 이제 좀 밝고 맑고 아름다운 네, 이제 모습으로 네. 분화가 네. 되는 건데 지금은 31세 신입사원 얘기하고 있고요. 경력 같은 신입 뽑고 있는데 경력은 못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독립분가가 안 되는 상황들이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이 친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교육비이든 생활비이든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의 소득이 좋아서 일정 부분 빼가지고 계속 줄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미안하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고요. 그럼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부모의 노후 소득까지 미리 당겨가지고 자녀의 투자 교육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친구들이 안전하게 독립을 하면 그리고 1인분의 역할들을 해주면 그래도 부모는 다행이죠. 만족을 하죠. 자, 정작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칠게요. 이제 부모가 이제 그 노후 상황이 됐어요.
그 소득 다 땡겨서 줬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50, 60 시점에 든든한 정규직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요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60, 70 넘어가서 상대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빠른 속도로 이제 노후 빈곤과 관련된 흐름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만 이제 고무적인 거는 그 과거 이제 선배들이 그랬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중년의 부모들이 굉장히 좀 인식도 달라졌고요. 맞아요. 가치관도 변하면서 자녀와 내 노후를 이제 그래도 한 평면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서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좀 밸런스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노후 빈곤은 갈수록 조금 개선될 확률은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 노후의 이슈라든가 뭐 성장 이슈라든가 그거의 핵심은요, 어쨌든 긴 방향 안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장만 만들어지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야말로 사실은 최고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만 있으면 복지 이슈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는 경기가 좋으니까 갑자기 그 부채 국가 일본에서 재정 이슈가 쑥 들어가요. 근데 한국도 아마 이제 그런 경로를 따라가겠죠. 근데 따라가는 동안 그 기간을 아마 단축시키면서 충격들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의 장치들을 좀 이제 일본 대비 만들어야 될 텐데, 만약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빨리빨리 좀 구조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느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우려되는 지점은 노인분들의 어떤 사회적 고립인데요. 특히나 디지털이 강화되고 AI 시대가 오면서 노인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그런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요, 못 나가게 되죠. 못 나가면 아파요. 60 정년이다, 65세 그만둔다라는 거는 공간적 단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또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기술적 단절도 또 발생을 해요. 특히나 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지금 나오면서 최근 뭐 AI 같은 경우는 너무나 눈부시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인구들을 그거를 이제 체화시켜가지고 본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혹은 사회 인프라에 그 적용이 되더라도 굉장히 무난하게 따라가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사회의 짐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노년 인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사회적 고립은 사실은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량적으로 통계 데이터가 가능한 뭐 노후 빈곤의 빈곤율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한 6, 7배 이상의 사실은 비용을 유발하는 게 고립의 이슈예요. 그래서 이 고립이 유발하는 사회 비용을 아마 밸류에이션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돼서 소위 이제 아웃풋의 문제가 아니라 아웃컴과 임팩트 단계까지 넘어가는 이슈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걸 어떤 식이든 단절시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이슈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게 공간적 단절에 불과한데, 최근 또 이 기술적인 단절까지 네. 발생을 한다면 사실은 돈이 있어도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바깥에서 주문할, 특히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쓰거나 우리 AI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주문도 못하고 막 주저주저하고 이게 뒤에 또 눈총이 또 따갑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포기하게 되고, 그럼 나 안 나갈래, 집에 있을래. 근데 이렇게 되면 집에 있으면 또 아프게 되죠. 그럼 또 사회복지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회적 고립 현상에서 되게 재밌는 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틀딱이란 표현도 있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이 가족 모델, 남성 전업, 여성 가사 모델로 움직였을 때 하이리스키한 어떤 성격이라든가 혹은 뭐 남의 눈을 바라보는 그 신경 쓰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네트워킹이라든가 이 관계성에 대한 어떤 자산들이 기본적으로는 남성들보다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술이 좀 바뀌더라도 그 연착륙의 가능성은 우리 여성 할머니들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고립이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할머니들한테는 굉장히 손주들이 가깝게 다가가는데 할아버지들은 거기서도 고립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사회적 고립 현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실험 카메라를 준비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좀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여기 아이스 차가운 음료 여기 요걸 누르세요. 차가운 음료. 네. 그러면 아이스 커피가 아이스가 안 나오네. 그냥 다시 그냥 커피 하신다 그러죠? 예, 커피. 요거 누르시고. 네, 아이스. 요거? 예, 차가운 거. 요렇게 누르시고 커피 이 컵 나오죠? 요 컵. 이게 커피. 요 아이스. 왜 아이스가 안 나오지? 이상하네. 이게 얼음이 안 나와요. 잘못 눌러줬나 봐. 요거 그냥 요거 드시면 돼. 뭐야 어떻게 차가운 음료 넣는데 그냥 눌러줬지? 난 따뜻한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냥
다시 한번. 아이고 잘 모르겠다. 설명 들어도 모르겠어. 몰라요? 결제 금액 왜 안 나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요새 뭐 그 젊은 친구들이 아주 유행한다고 하던데 두바이 쫀드 축복 쿠키라든가 그거 좀 하나 좀.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그렇게 유행한다면서요 요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로? 네. 네. 이거 드세요. 예, 예. 저 빨대 하나. 아, 예, 예, 예. 저기요, 여기 좀 알아요? 어떤 거요? 아, 잠시만요. 이쪽 길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건물인데 같이 가드릴까요? 예, 혹시? 그런 거 같고요. 네, 그 근처예요. 예, 예. 어디 지인네 댁에 가시는 거세요? 어디 보니까 빌라인 것 같은데? 예,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쪽에 가면은 네네. 이쪽 주택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혹시 노인복지관이 어딘지 아세요? 아, 노인복지관 여기 그 골목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예. 쭉 내려가셔서 조금만 걸어가면 왼쪽에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길 좀 물어도 될까요?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네. 예. 굉장히 익숙하다. 어딘가에서 데자뷰가 여러 번 있었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많이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아주 친절하고 기본적인 맥락들은 신뢰 자본들은 그래도 꽤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도 비슷한데 뭐 약간 뭉클한 장면도 있었고 한국만의 독특함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무뚝뚝한 것 같은데 또 나름의 어떤 정과 신뢰 자본이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한국식만의 어떤 특별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처럼 경직적인 고용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특정 연령이 되면 고용에서 이제 배제되는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재검토를 해서 소위 이제 활용할 것이냐 이슈는 뭐 일상적인 정책 의지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뭐 50+ 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네. 공공 일자리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그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때 새로운 그 모습들은 아마 과거의 경로나 관성으로 접근해서는 아마 품어내지 못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어떤 루트라든가 범위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품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특히나 디지털, IT화와 관련돼 있는 특히나 AI까지 이제 포함되는 방식으로서 그 초고령 이슈가 소위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의 힘을 네. 소위 좀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책의 어떤 능력들 그리고 사회의 어떤 조화들 그리고 개별 소위 그 주체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뢰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는 큰 그림들이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희가 어쨌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채널이기도 하고 ESG 분야를 좀 다루다 보니까 ESG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하면 좋을지 한번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서스테너빌리티 이런 말 네. 지속 사회, 지속성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노년의 문제, 특히나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 하에서의 길어진 최장 한 30년의 이 노년의 이슈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바꿀 것이냐라고 본다면 친고령 정책, 그러니까 고령 친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프렌들리한 방식으로서의 사회나 구성의 조건들을
부분들을 어쨌든 좀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고령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세대 간의 어떤 연결이라든가 네. 또 다른 어떤 그 공간과의 어떤 그 저희 연합 구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좀 달라진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노년의 이슈를 다루는 거는 정적으로 이제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복지 네. 이슈로 다뤄야 된다라는 좀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초고령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과거의 현역 중심으로의 거버넌스 가지고 노년의 이슈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플랫폼들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의 다각화를 통해서 이게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삶의 주체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바꿔주는 작업들. 그러니까 결국 친고령과 관련돼 있는 사회 전반의 구조를 전환을 해서 그것들이 구조화되도록 그 거버넌스를 좀 바꿔주는 방식들이 사실은 노년의 이슈를 좀 해결하는 나름의 중요한 넛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 사회는 저는 여전한 이 저력을 믿거든요. 맞습니다. 시민의식들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잘만 연결하면 아마도 어떤 사회보다도 가장 나은 방식의 지속 가능한 모델도 만들 수 있겠다고 봅니다. 서두에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노인 인구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측면에서 저는 교수님이 쓰셨던 책 중에 요즘 어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한 요즘 어른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비교 잣대가 존재하죠. 그건 옛날 어른이 되는 거고요. 옛날 어른은 이제 옛날의 구조에서 수렴이 되는 식의 차원이었고, 이제 앞으로의 이슈는 아마 요즘 어른에 걸맞는 방식으로 요즘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즘 어른이 누군데? 라는 맥락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970년대생, 결국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한 45세에서 55세 구간에 있는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핵심이고요. 가계 소득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또 하나같이 90년대를 학창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네. 우리가 90년대를 잠깐 반출을 해보면 독특한 시점이거든요. MZ세대의 원형이 사실은 90년대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X세대이죠. 스테지 Y들 네, 세대, 네, 뭐 네. 반항과 저항의 세대. 이게 사실은 이제 저성장과 맞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과거의 잣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른바 이제 요즘 어른이다. 자녀를 투자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를 공론화시켰던 최초의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본인의 노후와 관련돼 있는 국민연금을 개정하는 거에 최초로 찬성 여론이 더 많은 세대.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적인 방식으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5년, 10년밖에 안 남았으니 이 잘 구조화 시켜가지고 사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연령도 높이고 또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노년의 갈등이나 악재들을 어쩌면 굉장히 좀 호재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의 가족 개념이 아니라 1인 가족도 많고 각자 도생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앞으로 그걸 노인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요? 그 결국 이제 노후의 불확실성을 이제 어떻게 그 극복하느냐의 관건인데요. 이제 전통적인 느낌에서 보면 한국은 가족에 의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 노후의 어떤 필요한 재화나 욕구들을 가족 단위 안에서 풀어주는 방식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되려면 그 자녀 세대도 또 그 가족이 나와야 되고 또 그렇죠.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모델, 이른바 이제 표준 가족이라고 네. 표현하는 이게 굉장한 정합성을 가지고 고성장을 만들어냈고 가계의 또 재원들을 확장시키는 근거가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4인 가족 모델이 이제 표준 모델이 아니라 표준 편차 한참 밖에 있는 모델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가족 패턴 중에서 그 4인 가족이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10% 중반밖에 안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죠. 즉 가족도 바뀌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나마 가족의 유형 안에서 노후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한국 사회에서는 커버를 해줬는데 가족이 없이 노후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관련돼 있는 소위 복지의 어떤 그 안전판이라든가 뭐 본인의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진입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가족의 체제 혹은 가족의 임금 구조들 뭐 이런 것들이 전폭적으로 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선행적으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소위 가족 없는 노후 이거는 아마 과거에는 없었던 옛날 어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요즘 어른이 사실상 처음 이제 물꼬를 여는 새로운 달라진 사회 문제로 심각성을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압축적으로 여기까지 온 덕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요. 맞아요. 또 비교적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아마 축복받은 세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이 구조의 전환과 관련돼 있는 불편함과 엇박자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쨌든 뭐 선행의 일부 사례도 있고요.
문제고요. 한국 사회 안에서 그 문제를 그래도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이제 인지를 하고 확인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방식으로 낼 수 있는 종합적인 그 문제 해결의 구간과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끝까지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교수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좀 다양한 관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 좋았고, 우리가 초고령 사회니까 그걸 이제 인정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할까? 대담했고요. 담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